네, 안녕하세요. 경경관의 김성아입니다. 앞서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이제 진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다시 냉정하게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승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시민사회가 굉장히 관료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제도권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노란조끼 운동을 가지고, 그렇다면 기존 그 정치권 제도 안에서의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시각을 시민사회, 시민들의 그 수준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한번 쳐다보면서 그 포퓰리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라는 그 큰 고민, 그 민주주의라는 그 길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프랑스에서 2018년 11월 17일이 시작이었죠. 그로부터 해서 매주 토요일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그 시민운동, 시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노란조끼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브멍 데 줄레 존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는 그 노란조끼 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위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시민 운동을 보면 반드시 그 조직화하고 그 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이제 기존의 관례였다면, 이 노란조끼 운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이것은 그 앞서 이제 한국에서도 촛불혁명 혹은 촛불운동, 촛불시위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나타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 그 로랑 뮤추엘리와 또 페데리코 타라곤이라는 두 사람은 이 노란조끼 운동에 대해서 시민운동의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큰 강조점을 두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위 지도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노란조끼 운동에서도 폭력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적인 무지한 대중운동으로만 치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왜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폄하를 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서 포퓰리즘적 성격을 연결시키면서 이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가 그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최대한의 그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두의 암묵적 동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마크롱 대통령이 그 마크롱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정부가 그 환경보호 차원에서 유류세를 인상하겠다. 그런데 이 유류세 인상의 부과 대상이 누구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그 환경오염의 주범, 직간접적인 주범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은 유류세 인상에서 제외가 되고, 소시민들, 트럭이라든가 본인들의 자영업을 위해서 경유차를 가지고 삶을 꾸리고 있었던 일반 소시민들에게만 유류세가 부과됐던 것이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 시민단체 지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것이 확산되었고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또 정책 결정권자를 향해서 또 같이 몸담고 있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왜 우리에게만 이러한 부당한 유류세 인상이라는 정책이 취해지는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노란조끼 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타라곤이라는 사회학자는 이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거대한 정치 이념이나 사회 문제가 아닌 구매력이나 세금과 같은 일상의 당면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노란조끼 운동은 대중운동으로, 특히 시민의 사회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절차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이나 구매력처럼 일상의 문제들이 왜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일반 소시민들의 삶의 불안으로 연결되었을까? 이것은 결국 기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내몰려 있는 삶의 불안정 속으로 내몰려 있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삶에 대해서 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사회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부터 자신들의 일상과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외치는 이 목소리들을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와 질서 안에서 그 절차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민주주의 틀의 바깥이라고 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이들이 목소리를 크게 외쳤던 것은 바로 이 기존의 제도권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이들의 갈증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치 공간으로 전달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를 원하는 대중의 실천적이며 직접적인 운동은 자연스럽게 기존 민주주의 한계를 벗어나서 보다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자크 랑시르는 이 노란조끼 운동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란조끼 운동의 핵심 논리는 민주주의에서 질서와 무질서를 판단하는 근거와 그 근거에 따른 판단에 익숙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틀을 부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틀을 부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반드시 민주화라는 이름하에서 부서져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틀입니다. 기존의 틀과 새로운 틀,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민주화라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기존의 민주주의 질서가 정착시켜왔던 틀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과는 다른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득권층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가 외면받는 상황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결국 기존 민주주의 제도와 질서라는 틀 안에서는 잘 들리지도 또 충분히 외쳐지지도 못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거리로 나와서 그들도 당당한 정치 주체로 새로운 틀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노란조끼 운동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틀을 민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프랑스 사회는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있는 사회이죠. 그런데 왜 랑시에르는 민주화라는 이야기를 또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 이야기는 권위주의로부터 민주화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달성하였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주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민주화이지만 그 민주화를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는 민주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민주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단선적이며 또 이례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완성체 혹은 완결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민주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장집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형식적 기준을 갖고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실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노력이 중단되거나 거부될 때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기존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소수의 구성원들이더라도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공간에서 외쳐지고 들려야 하며 궁극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민주주의 사회가 숙제로 남겨놓는 이러한 불평등과 또 이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민중의 권력에 대하여 기득 이익을 수호하려는 사회 세력과 민중 간의 일정한 갈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증폭은 기존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받는 시민들의 불만의 증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전개와 함께 점차 민주주의는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소수자,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담아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득권 혹은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인민 혹은 민중 간의 갈등을 전제로 이들 간의 대립관계에서 인민 혹은 민중의 외면받은 기본적 권리와 삶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운동, 정치 양상 혹은 정치 이념 등이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어쩌면 포퓰리즘의 확산은 기존 민주주의 사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관계에서 하층부에 속한 사람들이 상층부에 속한 엘리트에 대해 대립적이며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불공정 혹은 불평등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엘리트와 인민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회에 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국 민주주의 사회를 덜 민주적인 사회로 전락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덜 민주적인 사회로 전락할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 사회에 울려 퍼지는 일종의 경고등 혹은 경고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퓰리즘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화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따른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또 그로부터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그 존엄과 권리의 동등함을 보장받기 위한 인민 혹은 민중의 외침이 기득권 세력인 엘리트와의 대립적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엘리트 대 민민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면, 이러한 불만과 적대감을 토대로 민주주의 사회는 점점 분열되고 덜 민주화된 사회로 전락되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대 인민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엘리트에 대립하는 단일한 동일체로서 인민 혹은 민중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인의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 주체의 목소리로 담아낼 수 있어야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국민 혹은 시민이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혹은 국민을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는 민과 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자체의 의미를 이율배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단지 언어로만 머물러 있는 국민, 시민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서로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주요한 작동 기제로 그 실천적 행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시민 혹은 국민을 배제할 수 없음은 더욱 명백해질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며 제도로서 그 1차적 목적을 내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민주주의가 제도와 절차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 내에서 실천의 작동 기제로서 민주주의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 또 그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들리는 사회,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자신들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용되는 사회가 궁극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르티아 센은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관련해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아마르티아 센은 민주주의의 성과를 제도와 절차의 완성에서만 찾기보다 시민들이 정치 문제, 즉 시민들이 삶과 연관된 사회,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혹은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찾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은 전 필리핀 대통령 피델 발데스 라모스의 흥미있는 강연 내용을 인용합니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독재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선택할 필요도 또 결심하거나 동의를 표현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따르는 일뿐이다. 이것은 최근 필리핀의 정치적 경험으로부터 배운 비통한 교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주의는 시민적 동목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정치적 문제는 권위주의적 체제를 민주주의로 교체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은 다양한 개인으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약 없이 들리며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실천 기제가 시민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먼저 시민은 동질적인 단일체가 아닌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체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은 기존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시위 지도자에 의해 동원된 단일체로서의 인민이 아닌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덜 민주적인 사회로 전락하지 않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개인을 의미하는 시민이 정치 주체로서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삶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마련된 틀을 통해서 최대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회가 바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